저당권 어디 뜻부터 생각해보죠. 저당이란 말의 뜻부터 생각을 해봅니다. 은행이 갑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경우 생각해봅니다. 1억을 빌려주고 채권을 갖고 있어. 그리고 갑은 자신 소유 주택을 담보물로 제공을 해. 그리고 은행은 요 담보물의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갖게 된다. 일단 요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을이 저당권을 갖게 됐다라는 것은 요 101호 등기부에 요 등기부를 보면 저당권자 을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등기. 자, 이때 을의 저당권 생각해 볼게요. 첫째, 을이 이 101호를 점유한다 안 한다? 점유해요 안 해요? 을이 와서 들어와 살아요? 은행이?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나는 이사 가야 되고 은행이 들어와 살아? 아니죠. 이 101호에는 누가 계속 살아? 갑이 살죠. 은행은 점유 안 해요. 그죠? 이게 저당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아까 유치권 같은 거, 질권 같은 건 담보물을 점유하죠? 채권자가 점유해요. 그러니까 채무자 입장에서는 빨리 갖고 물건을 되돌려 받아야 돼. 그래야 물건을 사용하겠지. 그런데 저당권은 그게 아니에요. 점유하지 않아. 그 다음, 을은 이런 생각을 해요. 갑이 돈을 안 갚으면 101호를 경매를 넣어서 채권을 회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은행은. 자, 이때 그 은행의 생각. 나중에 101호를 경매를 넣어서 채권을 회수해야 되겠다는 생각. 요거를 101호의 교환 가치를 관념적으로 지배한다. 라고 말을 해요. 그지 같죠, 이것도 말이. 멋있어, 표현은. 교환 가치를 관념적으로 지배한다. 아우, 말은 겁나게 멋있어. 겁나게 멋있는데 내용은 거지 같아. 그냥 단순해요. 아, 저 자식이 돈을 안 갚으면 101호 홀랑 경매 넣어서 채권을 홀랑 회수해야 되겠다. 이거를 이렇게 말을 해. 이거를. 그리고 나서 실제로 만약에 갑이 돈을 안 갚으면 이 생각을 행동을 옮기겠죠. 어떻게? 임의경매를 넣어요. 그래, 우선 변제를 받아. 자, 이때 담보물을 점유하지 않은 채 교환 가치를 관념적으로 지배하다가 그걸 행동을 옮겨. 길지요. 두 글자로 줄여. 저당. 이렇게 돼요. 이게 저당의 뜻이에요. 학자들이 어떤 권리를 만들어 놓고 그걸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해. 너무 길어. 짧게 뭐 명칭 붙일 게 없어? 그래서 한자 자전을 찾아가지고, 물론 우리나라 학자들이 찾아낸 건 아닙니다. 일본 놈들이 찾아낸 거죠.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법률 용어의 대부분 일본 놈들이 만든 용어예요. 어쨌든 저당을 이런 의미로 풀었습니다. 거기다 권자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저당권. 이렇게 되는 거죠. 356조.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채무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담보로 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자기 채권의 우선 면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가운데 뭐 생략된 게 있어요. 교환 가치를 관념적으로 지배. 그 말이 생략된. 그리고 밑에 설명을 쭉 해놨잖아요. 채권자가 인도받지 않고서 목적물을 관념상으로만 지배하여. 관념상 지배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 말의 의미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런 걸 저당권이라 한다. 그 특징이 나와 있어요.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동그라미 2번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저당권의 가장 특징이 되는 거예요.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101호를 사람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는 갑이 여전히 살고 있으니까 저 101호가 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는 사실을 육안으로는 알 수가 없지요. 그죠? 그래서 저당권은 반드시 등기 등을 통해서 공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 말은 등기가 가능한 물건만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저당권의 공시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저당권은 이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 등으로 뭐 해라? 공시하라. 라는 원칙이 저당권에 따로 나옵니다. 원래 공시 원칙은 물권 공통의 원칙이었었죠. 특히 저당권은 더하다 말이죠. 물건을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저당권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됩니다. 점유하지 않는다, 공시하라. 됐죠? 됐습니다. 뭐 이 정도예요. 두 번째, 이 저당권을 어떻게 취득하는가, 저당권을 어떻게 성립하는가.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계약을 통한 거, 법률 행위. 법률 규정에 의한 거. 법률 규정인 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채권자가 사망을 하면 채권 상속, 저당권 상속.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상속 등을 통해서. 또 나중에 임대차를 가면요. 법정 저당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정 저당권. 당사자가 약정을 하지 않았어도 법에서 이거 저당권으로 봐라. 이런 게 있어요. 나중에 봅니다. 저당권은요. 이렇게 법률 행위, 즉 계약을 통해서 취득하는 경우와 상속 등 법률 규정을 통해서 취득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99% 법률 행위를 통해서 생깁니다. 왜? 돈부터 빌려주잖아요. 근데 돈을 빌릴 때는 계약을 통해서 빌리죠. 법에서 야, 너 돈 빌려줘 이렇게 돼 있어요? 없잖아. 법에서 돈 빌려주는 게 어디 있어? 강제적으로. 돈 빌려주는 사람과 돈 빌리는 사람 사이에 돈 빌리는 계약을 하고 엔드 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계약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은 이렇게 99% 법률 행위, 즉 계약을 통해서 취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여기서 계약이 두 개라는 사실. 자, 갑이요. 담보대출을 받으러 은행을 갑니다. 제일 먼저 뭐 해야 되죠? 누누이 말씀드리죠. 번호표를 먼저 뽑죠.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다가 대출 담당 직원을 만났고 돈 좀 빌리러 왔는데 그러겠죠. 그리고 서로 이렇게 교섭을 하다가 먼저 무슨 계약부터 해요? 돈 빌리는 계약. 대출 약정서부터 쓰죠. 그 대출 약정이 금전 소비대차 계약입니다. 이 계약을 먼저 해요. 상식적으로 돈은 안 빌리고 담보만 제공하는 계약을 할까요? 그럴 리는 없죠. 돈 빌리는 계약을 하고 돈 빌리는 계약만 하고 돈 빌렸어. 이게 뭐예요? 신용대출. 그죠? 반면에 담보대출은 돈 빌리는 계약을 하고 엔드 담보 제공 계약하고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돈을 빌리는 계약을 먼저 합니다. 자, 이때 돈 빌리는 계약의 당사자, 돈 빌려주는 사람, 채권자 이렇게 되죠. 대주라고도 합니다. 대주. 빌려주는다는 뜻이에요. 대는. 빌려준다. 빌리는 사람을 채무자라고 하죠. 그죠? 차주라고도 합니다. 그 대차라는 건 빌려주고 빌린다라는 뜻이에요. 빌려주고 빌린다. 어쨌든 돈 빌려주는 계약을 금전소비차 계약이라고 하고요. 금전소비차 계약의 정사는 채무자와 채권자, 차주 또는 대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하고 바로 뭐 해요? 담보권 설정 계약이란 걸 하겠죠. 그런데 잘 보세요. 저당권, 물권이라고 그랬죠. 담보, 물권. 그 다음에 101호, 부동산이죠.
부동산에 관한 담보 물권입니다. 계약을 했어요. 여기에 186조가 적용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채권자가 저당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저당권 등기 이렇게 되죠.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이니까 당연히 뭐가 필요하다? 저당권 등기 또 이제 설정 등기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는 뭐라고 부르냐? 뭐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 이렇게 불러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채무자, 채권자 이렇게 부르고요.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는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 이렇게 불러요. 자, 여기서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가 을이라면 당연히 저당권자로 등기되는 자도 누구여야 돼요? 을이어야 되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 부종성 때문에. 채권자는 을인데 저당권자가 병으로 등기되어 있다면 병은 채권도 없이 저당권자로 등기되니까 부종성에 반한단 말이죠. 그죠? 채권과 저당권은 같이 움직여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채권자가 을이라면 저당권자로 등기되는 자도 누구여야 된다? 을이어야 한다. 따라서 채권자는 을인데 저당권자가 병 이름으로 등기됐다. 무효 이렇게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저당권자로 등기되는 자는 동일인이어야 됩니다. 반면에 채무자가 갑이다. 그럼 설정자는 누구냐? 이 설정자가 누구냐? 담보물 소유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하죠. 소유자가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때 저 101호가 갑소유라면 당연히 설정자도 누가 되는 거예요? 채무자 갑 이렇게 되겠죠. 반면에 돈은 갑이 빌리는데 갑. 이 담보물은 부인 정의 이름으로 되어 있거나 아버님 정소유야. 그럼 돈은 갑이 빌리지만 담보는 누가 제공하는 거예요? 부인 또는 아버님이 제공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설정자는 채무자일 수도 있고요. 제3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226페이지 맨 위로 올라가면 356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담보물이라고 되죠. 그죠? 이때 제3자. 채무자는 아니면서 목적물 소유자로서 그 목적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자를 물상보증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보증인이 아니라 물상보증인이라고 불러요. 자, 이때 물상보증인과 그냥 보증인의 차이가 뭐냐? 일반 보증인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보증인이 대신 갚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보증인한테 가서 돈 갚아라고 할 수 있어요. 반면에 이 물상보증인은요, 설령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신 갚을 의무는 없어요. 다시 말해서 채권자가 물상보증인한테 가서 돈 갚아라 할 수는 없습니다. 즉 물상보증인은 채무는 부담하지 않고요. 목적물만 담보로 제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물상보증인은 최악의 경우 저 101호 소유권만 날리면 돼요. 돈을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그 물상보증인이 돈을 101호를 안 날리려면 뭐 돈 갚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의무는 아니란 말이죠.
어떤 경우에 의미가 있냐? 이 101호가 5억짜리인데 갑이 3억을 빌렸어요. 그럼 돈을 못 갚아요. 연체이자가 붙겠죠. 이자가 3억이 붙었어요. 보통 경매가 시작이 되면요. 약정이자가 붙지 않고 연체이자가 붙죠. 아시죠? 연체이자. 약정이자 2%, 3%. 연체이자 몇 프로? 15%, 18% 이렇게 되죠. 그게 1년 붙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매 1년에 안 끝나. 2년부터. 그럼 은행에서 돈 빌려도요. 원금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은행에 회수할 돈이 연체이자까지 포함해서 6억이야. 경매를 넣었어. 차 떼고 포 떼고 4억을 회수했어. 나머지 2억 있겠죠? 이거 물상보증인한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일반 보증인한테는 청구해요. 근데 물상보증인한테는 청구를 못합니다. 즉 물상보증인은 목적물만 날리면 끝. 더 이상 채무를 부담하지는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물상보증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저당권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계약을 통한 취득이 대부분이고 이때 계약은 두 가지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게 주지요. 은행에 가는 주된 목적, 돈 빌리는 거, 그죠? 주된 계약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는 종된 계약 이렇게 되겠죠. 그죠? 피담보 채권의 주된 권리, 저당권이 종된 권리이듯이 소비대차 계약이 주된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이 종된 계약이죠. 이 주된 계약, 종된 계약의 관계가 있으면요. 이런 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주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종된 계약도 무효, 취소, 해제되는 운명을 같이 하는 이런 성질이 있게 됩니다. 주계약이. 네모 2번 저당권의 성립. 양가르번 설정계약의 당사자. 양가르번 저당권 설정 등기. 그런 것들을 간단히 확인해 주시고 오른쪽 저당권의 객체. 등기 등록이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민법상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 일단, 토지 건물, 그리고 권리 두 개, 지상권, 전세권. 민법상 저당권이 총 4가지. 토지 저당권, 건물 저당권, 전세권